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배신. 2. 바이든의 가장 큰 야망이 무너진다. 3. 미국은 한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외부 수출 지향적이고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은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여 정보 기술, 자동차, 전자제품 및 의료 기술과 같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 각국에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은 다수의 국가와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어 외국과의 무역 및 외국 직접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품질 제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들의 산업과 기반 구축에 발전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은 라이프 스타일, 예술, 교육, 기술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문화와 가치를 보급하였습니다.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강력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과 애호를 받으며 한국의 이미지와 명성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안 문제와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금을 무기로 동맹국들에게 반도체 핵심 재무정보와 영업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기술과 영업기밀까지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엑셀 파일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원하는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의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는 물론이며 단순히 소자가 아닌 산출 방식까지 검증할 수 있는 한섭 함께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 상무부는 해당 엑셀 파일의 모든 자료, 즉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득률, 전체 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연도별 생산량, 판매 가격 증감 등 기밀에 해당하는 수치를 담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 등의 목록과 소재 및 비용까지 넣으라고 했으며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 등의 고용인원 규모도 적도록 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기업을 통째로 넘기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저널마저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주요국들을 압박하는 반면 얼마 전 일본산 배터리 핵심 광물을 IRA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은 겁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협정이 FTA와 달리 미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광물과 관련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외적으로 일본의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같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은 미국이 일본의 산업 역량을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배터리 산업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적으로는 실효성 없는 단순히 외교적인 차원의 선심성 협정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산업은 바닥없는 추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살려보겠다며 합병시켰던 JOLED마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OLED 패널 제조업체인 JOLED가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와 한국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결국 도쿄지 방재판소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부채 총액은 약 3,300억 원, JOLED는 디스플레이 제조와 판매 사업에서 철수하고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하는 등 시에 제조 부문 직원 280여 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OLED 업체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한국에는 기술, 중국에는 가격에서 밀리면서 외부 자금 수혈로 연명했지만 시장 침체까지 이어지자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인데요. JOLED의 파산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많은 산업이 한국과 중국에 밀려 뒤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법으로 동맹국에 대해 갑질을 하는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미국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협정은 미 의회를 우회한 형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의회마저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이렇게 일본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었으니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동맹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과 정격 협력을 약속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중국 석유화학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은 물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중국 농셀석 유화학의 지분 10%를 약 4조 7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이를 통해 농생에 20년간 하루 48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에 대한 아람코의 장기적인 약속이다. 우리는 중국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 지위를 더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우디와 중국의 정치적 밀착이 더욱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사우디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중국과 밀착하는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에 빼앗겼던 중국 원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는 동시에 최근 예전같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안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확실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중동 국가들이 LNG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석유로 점철되어 있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3월 30일 중국 매체들은 국유석유사 중국해양석유가 중동산 LNG를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해양석유가 아랍에미리트산 LNG를 프랑스 토탈 에너지를 통해 도입하면서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는 UAE산 6만 5천 톤을 포함한 중동산 LNG를 중국해양석유에 인도하는 거래를 했다고만 밝혔지만 중국 매체들은 사상 첫 위안화 결제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국가는 UAE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에서 달러의 압도적인 우위에 도전하면서 위안화로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 거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작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플랫폼으로서 2015년 설립한 SHPGX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어떤 나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위안화 결제를 쉽사리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사우디와 UAE가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안화를 허용한 UAE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현지 국영석유사인 ADNOC와 일본 미쓰이 물산, 그리고 프랑스 토탈 에너지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미쓰이 물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IRA법에서 예외까지 시켜줬지만 일본 기업은 UAE와 손잡고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여 중국의 달러 패권 도전을 돕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입니다. 최근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은 조지티운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을 두고 케네디 대통령의 인류 최초 달 탐사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미국의 미래를 바꿀 업적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정책은 어느 순간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도체 동맹으로 뭉치자던 목소리는 작아지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불리한 내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때리기로 시작한 정책이 중간에 길을 잃고 미국 이기주의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당위성마저 무의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반도체 세계 점유율 증가는 고작 1%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동맹국들의 신뢰만 잃고 소탐대시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집착으로 흔들리는 미국과 그들을 파고드는 중국 그리고 생존을 위해 호시탐탐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일본,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달라지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반도체 전쟁 승리의 열쇠는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들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 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디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디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디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러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랫이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사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칩내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사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사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까지는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자국 공장이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 단기간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커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강력해졌으며 급기야 2030년엔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상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서방의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되는 가운데 얼마 전엔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닌 IRA를 뛰어넘는 8년간 2,800조에 달하는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는 전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목재와 철강부터 케이블까지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바이 어메리컨의 핵심은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를 점령한 중국산 소재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구매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자국산 소재를 적극 활용해 중국으로 가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건설 토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2,800조 원에 달한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나오자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될 미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줄 알았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발전과 공급망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800조 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간 2,8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 발전소와 케이블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미국은 위와 같은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위의 산업들 중 대략 54%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력 위주의 노동집약형 산업이라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해외 수입이 완전히 막힌다면 미국 내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현지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을 비싸게 조달하게 되고 높아진 단가는 공사 비용과 건설 비용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원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의 원가가 높아지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 단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반짝 수요가 생긴다 한들
이번 정책이 끝나면 많아진 생산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지만 미국의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잠깐의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도미노 물가 상승이 유발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은 높은 기술력과 독점 생산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올리는 전통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체부터 석유화학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과 중화학 공업, 철도와 차량의 핵심 부품과 건설자재와 장비 그리고 고압 케이블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소재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책에 우리나라 철도와 철강 수출 건설 자재와 장비 기업들과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관련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애초에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했다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산 제품은 원가와 기술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한국 이외의 중국산 대체재를 쓸 수도 없으며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미국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장비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국내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밥켓은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산 우선 정책이 실현되면 수혜를 보게 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IRA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지만 원재료 공급망부터 공장 건설과 배터리 관련 기술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량 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화학 분야이기에 테슬라가 기존에 고수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확장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출 물량 270만 톤으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번 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태양광과 순력풍력 발전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이 퇴출되는 수순이라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용 터빈 장비와 같은 경우엔 국내 경쟁업체들 이외에도 미국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없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켜보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프라 사업의 5G 통신망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도 수십조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5G 통신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점유율은 중국이 50%로 1위였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장비 사업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거 한국산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2022년엔 미국 내 중국산 통신장비 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지며 낮아진 만큼의 점유율을 전부 한국의 삼성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자체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미국 당국은 이번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광대역 통신장비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장비를 공급할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장비에 중국산 제품을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산 제품과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수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경쟁력 없는 분야에서까지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트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11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건이 수출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게 여객기 관련 주날개와 꼬리날개, 동체와 랜딩기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적절한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